장례식장에 온 손님들은 수군거리면서 이 집은 아들부터 손자까지 다 잃었네. 가끔 여자애가 대가 세면 남자들이 죽어나간다는데 이 집 할머니가 문제야? 아니면 저 손녀가 문제야? 하면서 저를 힐끔거리면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꾸도 하고 싶지 않은지 그저 조용히 오빠가 밝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가는고? 아들에다가 손자까지 잃고 내 인생이 박복하다 박복해 하면서 할머니는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가고 나서 할머니는 마치 마른 장작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타오르듯 제게 온갖 모진 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학교에 다니느라 이전처럼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제게 할머니는 가시나가 지 혼자 살아남은 주제에 저렇게 집안일도 안 하고 제가 대가 세서 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거야 하면서 저를 야단치게 바빴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살아있을 땐 구박덩어리 취급을 해도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오빠가 가고 없는 뒤로 저를 투명인간으로 여기고자 하셨는지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텔레비전만 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할머니 식사하셔야죠 하면서 숟가락을 들이밀어도 할머니는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며 치어라 네 혼자만 배부르게 먹어라 지 오빠가 죽었는데 하면서 혀를 쯧쯧 찼습니다. 만약 제가 더 어린 나이였더라면 할머니의 그런 모진 소리에 속상해하며 혼자 울었겠지만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제게는 할머니의 그런 싫은 소리가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저 혼자 먹을게요. 하면서 할머니에게 들이밀었던 숟가락을 거두고서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맨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도 원망스럽고 오빠만 편애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를 추억해보면 따스한 기억만이 남아있는 아버지도 그립고 그렇게 아나무인이었던 오빠마저 생각나 혼자 남겨진 저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제게 틈만 타면 지 오빠 잡아먹으련 가족들이 없는 천의 고아 기가 세서 아들이랑 손자를 잃게 만든 기집애라며 정말 온갖 멸시와 모진 소리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저를 안쓰러워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졌으나 성인이 되면 할머니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장학금을 받고 서울로 가게 되어 할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동네 주민들이 모은 장학금이라며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게 되어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부탁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부탁했더라도 할머니는 계집애가 서울에서 공부한다면서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저는 인생 최대의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레 할머니 댁이 있는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올라오면서 거의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던 할머니의 소식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방접종을 하는 날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할머니 댁으로 찾아간 면사무소 직원들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에도 나지 않을 만큼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계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모두 이제 살아나신 거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할머니의 생명의 불은 꺼졌고 제가 도착하기 10분 전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사망을 선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천의 고아라고 해도 아버지와 오빠 잡아먹은 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참을 수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짜로 가족 한 명 없는 고아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상주 노릇을 할 수 있는 자식이나 남자 형제가 없는 바람에 그렇게 아들아들거렸던 할머니의 상주를 제가 맡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간 할머니가 제게 했던 그 비수와도 같은 말들을 꺼내놓으면서
노인네가 끝까지 손녀딸 고생만 시키다 간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할머니라도 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가신 후 3년 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집을 팔지 못해 빈집으로 놔두고 있었는데 그 앞에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어 정부로부터 집을 허무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액수가 커서 이 돈으로 아버지와 오빠, 할머니를 가족 추모 공원에 안치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대학교를 졸업한 상태라 저는 시간 남을 때 집을 허물기 전 가족들 유품을 챙기고자 할머니 댁에 내려갔습니다. 그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인생도 지금과 같이 많이 달라졌죠.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손도 대지 못하게 했던 오빠가 평소 즐겨 입었던 옷을 꺼내놓고 이번에 가족 추모 공원으로 묘를 이전할 때 묻으려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한참 개다가 할머니 옷도 함께 정리하고자 마음먹고 일어섰을 때 장판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인 줄 알고 버리려고 종이를 꺼냈을 때 바닥과 장판 사이의 공간이 잠시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그 공간에 초록색 지폐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한 생각에 거실 장판을 드러냈을 때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평생 동안 모아둔 것 같은 지폐가 1,000원짜리부터 5,000원, 만원까지 수두룩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하는데 돈다발을 위로 덮고 있는 몇 장의 종이가 보였습니다. 그 종이를 하나씩 손에 쥐고 보니 모두 예전에 어린 시절 제가 그렸던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밭일하고 돌아오기 전에 오빠는 친구들과 노느라 바빠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전에 아버지가 오빠에게 사다 주었던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우리 가족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림 속에 집을 나간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오빠와 제가 활짝 웃으며 할머니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결국 할머니에게 들키고 말았던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너 집 나간 애미를 그리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게야? 어리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하면서 크게 화를 내시고는 제가 말리는데도 그림을 모두 버리겠다며 집 밖으로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느라 저도 그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그림들이 모조리 이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던 지폐를 하나씩 꺼내 세고 있었는데 아까는 보지 못했던 편지 봉투가 몇 개 보였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편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자필로 저와 자신에게 쓴 편지이자 일기였습니다. 선아에게 오늘도 또 미운 말을 했다. 제 아비도 잃고 오빠도 잃고 어미마저 집을 나간 불쌍한 애인데 왜 그 아이만 보면 걔가 생각이 날까? 그 애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가서 그런지 아니면 그 아이가 그렇게 일찍 죽은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타박했던 부모님 때문에 그런지 선아의 얼굴에서 그 아이의 모습이 보여서 다정하게 대해줄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선아 예쁘게 키워서 좋은 데 시집 보내면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선아에게 미안한 이유는 너무나 많다. 할머니라고 해서 따뜻한 정을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도 못하고 선아를 보고 있자면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돈을 쓸 수가 없다. 선아는 기집애가 손끝이 누굴 닮았는지 야무져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곧장 잘 그렸는데 할머니가 되어서 지 엄마 그렸다고 그림을 버리겠다고 하지 않나. 참, 나도 선아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늙으면 죽어야 했는데 제 엄마 찾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애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을까.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는데 선아랑 연락을 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선아에게 미안해서라도 전화를 할 수가 없는데 죽기 전이라도 꼭 선아를 만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하는 할머니의 회고가
거기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거실뿐 아니라 방에도 장판을 드러내 보니 모두 동과 어릴 때 그렸던 그림,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야 할머니가 지금까지 왜 제게만 그리 야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겐 어린 동생이 있었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 급체로 죽었는데 그때 그 떡을 주었던 게 할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자신들의 자식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었다며 집안에서 온갖 멸시와 구박을 당하다가 전쟁으로 혼자 이곳까지 피난을 오게 된 것이었죠. 할아버지를 만나 귀한 아들을 낳았지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손자마저 그렇게 갔을 때 제게 그동안 모질게 대한 것이 후회되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의 여동생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자신이 떠올라 잘 대하기가 어려웠고 모진 소리를 할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드셨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자신이 팔자가 반복해서 남편과 아들, 손자를 모두 앞세웠는가 싶어서 저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서울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동네 이장님을 통해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돈까지 붙여주셨으면서 그렇게 저를 찾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게도 자신의 그 기구한 팔자가 혹시라도 영향을 줄까봐 할머니는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홀로 아프다가 세상을 뜨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 알았을 때 저는 할머니가 처음에는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미워할 거면 미워하지, 알고 보니 저를 그렇게나 아꼈다는 게 실감이 나지도 않고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는지 싶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기고 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눈물을 그치고 할머니가 묻히신 동네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의 묘를 두 팔로 안고서는 온 동네가 떠나가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럴 거면 좀 더 오래 살았어야죠. 손녀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는 것도 보고 증손주도 봤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할머니 너무 그리워요. 하면서 할머니의 산소에 기대 울 수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할머니가 아주 가끔 생각이 납니다. 분명 제게 내뱉은 말들은 모두 모진 말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할머니의 표정이 왜인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제게 남기고 간 그 돈들과 정부로 받은 보조금을 합치니 가게를 하나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그 돈으로 할머니가 살아생전 제게 모질게 대하시는 와중에도 꽃을 꺾어가면 이따금 보여주셨던 환한 미소가 생각나 꽃집을 차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가게에 나가고 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가족에 대해서 그리 깊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뭔가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든 순간을 겪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창피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으려면 할머니에게 품었던 원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싫었거든요. 분명 저를 힘들게 한 할머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할머니도 자신의 상처로부터 어쩔 수 없이 제게 할 수밖에 없던 행동들이었으니까요. 만약 할머니도 어린 시절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또 아들이 그렇게 일찍 가고 손자까지 오토바이 사고로 비명 행사하지 않았으면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나네요. 할머니, 그리운 할머니, 이제는 얼굴도 점점 기억나지 않은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자신이 혼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분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을 바라봐주는 소중한 존재가 거기에 묵묵히 서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따뜻한 위로가 되셨길 바라며